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2장의 제4절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입니다. 우선 서론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채권을 법의 사슬이다 라고 해서 채권 또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귀속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이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채권이 내용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령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담보가 채권자, 채무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정도로 동일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양도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행기가 1년 후입니다. 그런데 A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A가 제3자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대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면 A는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하겠죠. 이것을 채권 할인이라고 합니다. 채권 할인의 이유는 뭘까요? 이자와 채권 실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비용, 이런 것에서 채권 할인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채무 인수의 기능은 뭘까요? 자, A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마침 B 소유의 갑부동산, 이게 시가 3억 원이에요. 이 갑부동산이 매우 좋은 조건으로 K은행이 융자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1억 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A로서는 B가 K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갑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 채권 양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명채권의 양도입니다.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민법에서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은 이 지명채권을 가리킵니다. 증권적 채권과 달리 지명채권은 채권의 성립, 행사, 양도에 있어서 증서, 즉 증권, 이 증서의 작성 교부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지명채권의 양도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죠. 이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채권의 양도성에 제한이 있지만 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다음으로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의 B에 대한 채권을 A가 C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채권 양도 행위의 당사자는 A와 C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양도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채권자 C로서는 채무자 B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자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죠. 즉 C가 B에게 이제는 내가 채권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이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고, 승낙,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통지 또는 승낙이 있게 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통지 또는 승낙의 주된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통지 또는 승낙에는 부수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지의 부수적 효력을 말씀드리죠. 우선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입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했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대항 문제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했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채무자는 그가 표현 양수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승낙의 부수적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자가 승낙을 할 때 이의를 보류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보겠습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항변 사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입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에 대해서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이 문제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항변 사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승낙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단순 승낙을 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즉 단순 승낙이죠. 이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서 양수인에게 신뢰를 조성했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신의 측, 특히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의 반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수인은 채무자에 의한 이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 이것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의 문제입니다. 가령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A가 C와 채권 양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이중으로 D와 채권 양도 계약을 한 경우이죠. 이 경우에 C, D 중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이 문제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항 요건의 방법은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다만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일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적 채권의 양도입니다. 증권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위해서 증서의 작성, 교부가 요구되는 채권입니다. 이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을 핵심으로 하며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증권적 채권이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서, 즉 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권적 채권의 양도 방법은 각 증권적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무 인수를 보겠습니다.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과 나란히 채무의 이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인수가 있게 되면 구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신채무자만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계와 유사하지요. 그러나 경계는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에 반해서 채무 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 인수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458조와 459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58조는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채무 인수에 있어서 채무의 동일성 유지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반면에 이 459조 본문에서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성 유지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그 채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채무 이행을 위한 약정은 인적 요소, 즉 채무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 3자 간의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채무인수 가능하고요.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와 인수인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채무인수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죠. 채권자는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어서 책임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인수인으로서는 없던 채무를 새로 부담하기 때문이죠. 이들 핵심 당사자가 인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인수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고려할 사항은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손실은 물론 이익도 강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제453조 제2항은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제469조 제2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인데요. 이러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인수에 의해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민법은 채권자의 관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54조에서부터 457조까지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채무 인수와 유사한 제도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존적 채무 인수를 보겠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원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제3자가 새로이 부가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무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즉 인적 담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병존적 채무 인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의미의 채무 인수를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행 인수입니다. 이행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행 인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행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죠. 다음으로 계약 인수입니다. 채권 양도 또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채권 또는 채무의 단편적 이전이죠. 그런데 계약 인수는 이러한 단편적 이전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이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